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시행되는 숙련 기능 인력 3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숫자 늘리는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한국 정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함의를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제주 대한상의 포럼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정책 방향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전문 취업, 즉 고용허가제 E9 비자와 숙련 기능 인력 E74 비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에서 E7과 E9을 잘 숙지해 두시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취업 자격으로 다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E9 비자는 단기 순환 방식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정주, 정착할 기대 없이 결국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총 30만 명이 해당되고요. 그중 19%인 5만 6천여 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E74 비자는 제가 지금 늘리겠다는 게 이겁니다. 숙련된 기능 인력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바라는 가족 초청과 우리 사회에 정주, 정착이 가능한 비자로,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 거다라는 식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현재는 약 10,0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 수는 0.6%인 55명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불법 체류가 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요. E9, E74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정책이 어땠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E9,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래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고, 2012년 7월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추가로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저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아까 E9에서 불법 체류가 19%에 달한다는 이유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 중간에 본국에 귀국했다 돌아와야 하는 규정은 지금 고용부에서 개정 중입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두 합산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총 9년 8개월이 지나면 E9 비자로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우리나라에 남아서 불법 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E74 비자, 지금 저희가 늘리겠다는 이 비자로 전환해서 계속 체류하는 것 가능합니다만, 매년 전환 쿼터가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목표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E9에서 E7으로 전환하는 것은 숫자가 적어서 아예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9 비자로는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드리면 정주가 불가능을 할 뿐만 아니라 E7과 달리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주와 가족 초청, 이 두 가지가 외국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입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면, 왜 패러다임의 숫자가 35,000 늘렸을 때 왜 패러다임이 바뀌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E74 전환 쿼터를 지난 정부 말에 1,250명에서 올해 35,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분포 비자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체류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거주 F2, 영주 F4, F5,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까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단식 승급에 대한 목표, 즉 대한민국과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에 힘쓸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전 페이지로? 이전 페이지로 돌려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과거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쭉 가서 결국은 불법 체류가 되거나 귀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었어도. 그런데 지금 이거 E9의 체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한국 기업의 추천을 받고 한국의 통합에 힘쓰고 한국어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이세분포 단계로 35,000이라는 가시적인 숫자로 승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번 이 트랙을 타게 되면 결국은 그 종착역은 대한민국의 영주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길일 겁니다. 0.7 단계에 있어서의 합계 출산율에서 외국인 이민 정책은 불가피합니다. 모두 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결국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막 들어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수 인력을 들어오는 트랙은 물론 따로 있지만 이렇게 이 노동 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익에 기여한 것이 검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 트랙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E9 등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E7 등의 비자 승급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은 데다가 그것이 그냥 관에서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대한민국의 기업, 자기가 일하는 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서 결국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서 야반 도주식으로 자주 이직하는 상황이 만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의 관여도 당연히 많았죠. 반대로 기업체는 혹시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워낙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주는 곳을 찾아서 갑자기 중도에 이직할까봐 근로자나 브로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죠.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체 모두 불만족스러운 잠재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기업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시스템의 구조상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승급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최대한 버티며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서 한국을 떠나자. 한국을 떠날 때 꼭 좋게 떠날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체의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직할까봐 소위 을이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브로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기업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면 정주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포 비자 등으로 승급할 것이라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를 부여하되 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E7포 비자 등으로 승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추천권을 보유하게 돼요.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운용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그냥 추천받아 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기업체의 추천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점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쓰는 근로자들 중에서 사회통합과 기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추천 권한을 기업이 갖게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체류에 눈 감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E7포 비자 쿼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E9 비자 취득자의 불법 체류에 대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하게 단속해서 관리해 나갈 겁니다. 영주 정착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체류 기회를 늘려서 부여하되 불법 체류는
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되 많이 내쫓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한편 법무부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체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체가 임금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런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할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달리 관주도가 아니라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점수제를 만들어서 비자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점수제니까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얼마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도 관 중심에서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 관한입니다. 기업체 추천과 함께 이번 저희의 승급 기준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E74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올 초에 유럽 출장에서 저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이민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한국처럼 새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시작한다면 뭘 하고 싶은지를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언어가 안 되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외국인 정책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말 능력을 더 강조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제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현장의 기업인들도 용접 기술은 와서 배우면 된다.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의 소통, 그것이 안전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통합되는데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그냥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E74에 있어서의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며, 이는 E74 근로자들이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정주를 보는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더 충실히 운영해서 한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데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74 취득 점수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장관이 이런 것까지 설명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걸 보고 나면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상자 요건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비전문적 E9 등 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그런 부분을 갑자기 뽑아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해 왔던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4년 이상의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처, 추천하는 근무처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잦은 이직이라든가 짧은 어떤 이 불화가 있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현재 근무 중인 기업체에서 2,6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겠다는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E74를 제공하겠습니다. 2,600은 현재 최저임금이 2,400과의 수준,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정한 것이고, 그리고 E74로 하고 있는 비자 먹튀식으로 받고 그냥 다른 데로 이직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정도의 계속 근무 고용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점수표를 보시면 그거 없이 200점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용기업체에서 가점이 50점입니다. 저걸 받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표시법에는 나이 점수가 있습니다. 저거 50점 받고 27에서 30세에서 60점 받고 평균 소득에서 50점 받으면 뭐 200점을 그냥 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평균 소득과 한국어 능력에서는 각각 최소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총점 300점 중에서 200점 이상을 득점하게 되면 E7포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제외 요건은 국익을 기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이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지역과 사회에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소한 위법이라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가점을 부과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가점 같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 정책의 문제는 각각에 나누어져 있는 부서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픽처를 가지고 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데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잘 없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 이 비자 제도 역시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침말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애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승급 등의 파격적 정주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외국인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국익입니다. 외국인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의미 있는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고려될 겁니다. 국익에 앞서는 다른 가치는 외국인 정책에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직 선의로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럽 등과 달리 대한민국은 외국을 침략한 과거 원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명분이 충분한 나라이고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촬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죠? 그냥 하죠? 하셔도 됩니다. 예, 찍으셔도 같이. 예. 네, 질의응답 진행할 거고요.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점수 배치가 이제 상당히 달라지고 기본 항목도 달라지는데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E7 5로 이제 전환하는 게 이제 11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 만점 224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여기서 과락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이 안 되면은 어떤 여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제는 불합격을 시키겠다는 방침이신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현재 기존 제도에서는 한 70에서 80점, 90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존 제도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0점 만점에 200점 만점, 2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니까. 그러면은 이제 35,000명까지 17.5배 커터를 E7포의 경우에 늘린다는 말씀이신데 자칫하면은 너무 커트라인이 높아서 이 커터를 채우지 못할 정도의 어떤 외국인 어떤 공급을 이제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이제 제외 대상을 이제 좀 대폭 강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벌금형이나 도대체나 불법체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원래 이제 제외 대상 요건에 추가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달라졌는지랑 그 점수 프로에 보면은
이 감점 항목으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벌금형이나 조세채납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감점이 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 첫째로 일단 점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점수 배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이었다가 200점 만점이 됐는데, 그게 무슨 뭐더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배점 부분을 보시면 저 기업체 50점을 받잖아요? 그럼 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배점을 보시면 그게 되게 자기적인 구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세분포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3만 5천 명 무조건 꼭 채우겠다, 당장 채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넓히겠다는 방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방침으로 운용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외 대상 부분은 특히 뒷부분에 국익이라든가 국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외 요건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방점을 주셔서 저희가 보기에 어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테러 단체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거나 그럴 기에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벌금 액수 좀 달라졌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뒷부분의 정성평가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죠? 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체로 그게 아예 제외되나, 그 아래쪽에 벌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아래, 100만 원 아래 단계에 그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의 여지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보면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고 몇 가지 요건을 채우면 200을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기본적인 그 요건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국가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판단해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이 개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의 점수표를 보시면 과거 점수표들은 솔직히 이거 놓고 봤을 때 글쎄 이게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이럴 겁니다. 그 부분은 축약해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성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보통 관에서 점수 배점을 막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고 그냥 관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3만 5천 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국익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점수 같은 것만 채우면은 그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시는데 그런 부분 좀 다르긴 전체 국익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취지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거에 지금 여러 가지 이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특히 초반에 이 문호를 개방하고 이민을 열리는 과정에서 과거 자기들이 침략했던 나라들이라든가 관련한 나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외국인들이 이 노동 형식으로 들어올 때 이 부분을 막지 않고 이 크게 인정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대가 이 반복되면서 어떤 사회 문제로 그 국가의 차원의 문제가 남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어떤 기준과 이거에 있어서 우리 국익을 앞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통합되거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만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불행이고 그분들도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노동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통제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세븐포의 국익이라는 취지는 이겁니다. 시스템상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방침에 따르고 한국에 기여하고 했을 것이 본인 스스로와 가족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누구라도 우리라도 아마 그런 식의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참을 건 참고 기여할 건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한 단계 높은 코리안 드림을 취할 수 있는 생각을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외국인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고 그런 분들이 한국의 어떤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제외 대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되거나 국익에 해가 되거나 우리 국민들한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35,000명은 35,000은 4만 얘기를 4만 기준으로 한 건데요. 우리 출입국 본부장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네, 35,000명을 선출한 근거는 저희가 그 고용부 통계를 보고서 올해 내년에 올해 그 부족분이 4만 40명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80% 정도를 추정하니까 35,000이 됐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12만 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일단 35,000명 정도가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증감을 추후에 예정입니다. 매년. 안녕하세요. 뉴스원 임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불법 체류자는 어쨌든 이 숙련되지 않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븐포에서는 사실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가 되게 많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분들을 지금 구제할 방안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좀 더 숙련된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이런 저숙련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내보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상 대기업의 수요만 좀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E74와 E9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표 가리고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로 간에 여기서 말하는 숙련도가 어떤 뭐 하이 테크놀로지의 숙련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9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술을 판단해서 E7을 바꿔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주와 추천을 가지고 바꿔주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별도로 우수한 분들을 모시겠다는 취지는 이것과 다른 차원의 어떤 고급 인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이름은 숙련인력이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일반 생산직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왜 E74가 숙련 인력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적은 게 아니고요. E74는 정주 자격을 주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의 통로를 열어주겠다,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 지금 이런 혜택을 바로 할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어떤 분들이 선별을 안 되는데 한국에서 적응 기간을 거치고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그 권한을 줌으로써 저희가 이게 관해서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뭐 브로커가 날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된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자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제일 큽니다. 사실상 이 양쪽 비자에서 있는 분들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불법 체류 트랙만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데서 이걸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의 유인을 없애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용자 수,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 취지가 맞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1000명 하는 고용업자만 하는 식의 제한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명 고용한 분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의 이렇게 옮겨 다니듯이 이직을 하고 야반도 주시고 이런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야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쓴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어 능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저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건지 하고 실제로 이제 그 E9 분들 중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근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말하기나 듣기는 좀 되실 수 있겠지만 쓰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렇죠.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있지 네. 이제 이 한국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지 제가 사모중공업 등 몇 가지 업체를 다녀보고 거기에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국어 능력이 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강조가 되냐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시 같은 걸 하거나 그랬을 때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용접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시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반말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이거 자체가 비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상당 부분 향상돼 있습니다. 지방에서 어떤 이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돼서 정주를 할 수 있고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다면 공부할 동기가 되고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도 그걸 점점 이 학원이라든가 이 시스템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년이잖아요. 와서 바로가 아니고 4년에 1년을 근무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딱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절대 평가에 가는 문제가 아니죠. 처음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이 티오가 남아 있으니까 또는 융통성 있는 방식도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외국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그거는 유연성에 조정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의견을 주시거나 만약에 이거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 기준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표를 봤었을 때 그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바로미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가는 게 맞는지를 저희가 선의를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열 몇 분 모시고 이렇게 간담을 했는데요. 뭐 제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말도 대부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이한순 기자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대외 대상에서 5번, 6번에 대해 조금 부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써 있는 걸로는 어떤 정성평가를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테러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뭐 가족이라든가 내지는 테러 단체분과 평소에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 자체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이 돼가는 단계 중에 하나인 정주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노동정책은 이거는 글로벌한 문제고 인권의 문제이지만 출입국과 비자 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위하고 국가적인 로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저희가 국가의 재량이 어느 나라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재량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통로를 분명히 만들어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 난민 인정 조항에 저런 조항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을 인정하는 문제, 국민 단계를 인정하는 문제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어떤 불확정 개념으로 이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한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이도리라고 합니다. 저 이 비자가 기존 단순 노후 비자에 비해서 이 숙련기능 인연 비자에 주어지는 특혜가 좀 구체적으로 뭔지가 궁금합니다. 뭐 체류 기간이라든지 취업 범위나 공부하셔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정말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쫓겨나지 않을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죠. 둘째는 내가 여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어떤 생활 근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E9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 9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건 디폴트 값이 정주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출국시켜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분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성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모든 가족을 다 데려올수는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가족들 데려올 수,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재산 규모, 주거,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새로운 불법 체류의 통로를 쓸 수 있게 놔두겠다.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4년 정도 되고 1년 이상 돼가지고 2,600 정도 급여를 연봉을 받는 분이라면 가족 초청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대단히 클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만나봤었을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기 먼저 한번. 네. 아까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경제 이론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지금 불법 체류자 비율 자체가 20%가 넘어가는 되게 고비율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학계에서는 불법 체류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법 체류가 많다는 이야기도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방안에 불법 체류자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려는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결국 이번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를 전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번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기자님 말씀 취지가 혹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있었던 어떤 불법 체류 대사면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외국인 정책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리고 한 번 어떤 궤를 잘못하면 그것이 영향이 계속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이고 북한이 있는 나라니까 일단 유럽하고 또 차이점이 그거예요. 유럽은 한쪽을 쫙 짜내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들어오긴 어렵지만 들어오면 여기 그냥 이 외부로 어떤 쫓아낼 방법이 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불법이 아니게 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대사면 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통계가로 보면 불법 체류는 크게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정책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후에 아주 단기간에 당시의 불법 체류의 수준을 금방 회복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이건 카메라 대놓고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라든가 이런 로컬의 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의 수는 훨씬 적습니다. 한 7, 8만쯤 될 겁니다. 우리는 42만이죠.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는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우리는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하겠다는 문화가 많은 나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발전해왔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고용을 안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정말로 완전히 0 가까이 될 수 있냐? 그건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이민정책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에서 그런 식의 불법 체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를 함부로 이렇게 사면하거나 합법을 바꿔줄 경우에는 합법으로 열심히 들어올 만한 유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랙을 만들어 놨는데 불법 체류자를 어느 순간 딱 해서 274를 준다. 아니, 그러면 누가 한국어로 열심히 할 것이며 누가 한국인 고용자와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외국인 수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 기왕에 있었던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지만 많이 적발하겠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가 절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건 맞을 겁니다. 그거는 외국인 전체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이 민원 중에 하나가 농촌, 기자님들께서도 제가 서울청에서 인터뷰할 때 물어보셨었는데요. 농촌에서 농번기 때 불법 체류 단속하지 말아달라. 이 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현실과 어떤 이 유리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간다? 저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큰 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정부 정책으로서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말씀드릴 때 항상 뒤따르는 어떤 설명이 불법 체류를 더 강하게 단속했다는 보도자료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런 함의가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괜찮으세요? 간단한. 예. 아까 질문에서 매각자 안정이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킬러필터 협파 관련해가지고 회의하시고 나서 발표하셨을 때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첨단 기술 인재 배우자의 취업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3년간 모든 업종에 대해서 취업 허용이 되겠다라는 거는 이번 보도 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이후에 뭐 추후에 따로 발표 계획이 있으신 건가? 제가 약속드린 내용이고 좀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와서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각각의 가진 어떤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상 이렇게 가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자님들 번거로우시지만 직접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브리핑 해주신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러세요? 오늘 이제 유영철 이감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용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임상입니다. 브리핑 내용과 조금 상관없는 질문이긴 그럴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이재명 대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실무동향 설명해 주셨을 때 사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혐의에서 개입이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영장에서 설명된 거는 개인 관련돼서는 크게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낮춰주고 이런 거는 사실상 개인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고 그냥 고객공에 빠진 거는 개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지만 기부 채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일 검찰이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강관님께서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기자님 말씀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당장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잡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예, 하세요. 이대일 이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권에서 영장 기각 확률이 70%다. 뭐 동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하시는데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다고 어떤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통상 범죄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일정에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다음 일정은 없는데요. 예.